예, 최근 들어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였던 채권 시장에서마저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금리 인상,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외국인들은 다른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시간이었죠. 정말 이 시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악화됐지만 증시가 잘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나요? 너무 가천이고요. 네. 사실은 워낙 주가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비관론 쪽을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주가는 이 비난에 먹고 산다 하는 이런 표현대로 이번 주에는 좀 시청자분한테 애써서 이렇게 그 코인 투자에서 손실도 많이 기록하고 주식 투자에서 손실도 많이 이렇게 하니까 애써서 호재윤을 찾아서 말씀드린다. 그런 것이 월요일 날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서 푸틴 대통령의 건강 악화설 문제 이런 문제를 지적해드렸고요. 어제는 미중 간의 경제 지표지만 주가가 의외로 안 떨어지고 있다. 왜 그러냐 하는 측면에서는 향후 증시 방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자막은 어제 자막을 일부 그냥 가져왔습니다. 어제 시청자분의 문의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요걸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제 그 리서치업계 아마 전설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IBK 투자증권의 그 사장을 하셨던 신성호 그 사장께서 저랑 같이 대우경제연구소 같이 근무하셨던 분인데요. 아주 리서치업계 굉장히 잘하시죠. OECD 경기 선행지수 가지고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표상으로 보면 분명히 2분기에 저점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거와 같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보는 지표가 믹스 지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 심리와 관련해서 CNN의 FGI 지수까지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좀 저점이 좀 통과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FGI 지수는 이번에 이 정도까지 아주 극단적인 공포 상황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많이 올라오는 상태이고요. 그다음 아캄포라가 기술적 지표에 굉장히 대가인데요. 빅스 지수가 공포 지수가 38 정도까지 올라가면 주가가 이렇게 회복되겠다 하는 이런 측면을 얘기했는데요. 공교롭게도 OECD 경영계 선행지수, FGI 지수, 그 다음에 사실 공포 지수와 빅스 지수와 거의 맞아떨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제 신 사장님께서 이렇게 그 메시지를 주셔서 이 문제를 좀 해서 그런 문제를 다시 상의하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크업 스위치의 국면 전환 모델, 요거는 사실 지금은 분명히 2분기에 저점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추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별도로 제가 신사님한테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빅 이벤트에 대한 얘기를 어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 중간 선거, 그다음에 공산당대가 앞두고 경제 봉쇄 조치를 좀 완화시키지 않느냐. 이 문제가 어제 컸죠. 그래서 홍콩 증시, 중국 증시, 한국 증시도 코스피가 23포인트 올라가는 결정적 요인이었고, 오늘 그 유럽 증시라든가 미국 증시도 장 초반에 이 문제가 주가를 좀 강하게 올렸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건강 악화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영세 중립국을 취했던 핀란드라든가 스웨덴의 문제에 대해서 자, 나토 가입은 이렇게 인정을 한다. 다만 군사기지는 건설하지 말라 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 그 핀란드에 대해서 그동안 평화협정이 나온 때는 중립안이 나온 때는 러시아와 핀란드 간의 국경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히려 우크라이나보다 전략적으로 더 요충지다 하는 상태에서 그거에 대해서 나토 가입을 허용한다 하는 이런 입장은 푸틴이 이렇게 건강 강설이 분명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 뭐 사생활 문제에서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푸틴이 이렇게 사실상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적은 상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것도 증시를 끌어올렸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제 기억으로는 2020년 2월에서 2년 만에 페드 풋, 파월 풋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패드풋, 파월풋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사실은 오늘 파월 의장의 이렇게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김현석 특파원께서는 굉장히 매파적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기대보다는 상당히 완만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는 미국의
사실 4월에 인플레 지표가 피크아웃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페드 시장 입장에서는 0.75% 자이언트 금리에 대한 어떤 악재 부담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좀 다소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0.5% 간다면 이제는 페드가 급진적인 출구 전략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좀 퇴색하면 그 페드의 완화적 정책 기조를 믿고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한다 하는 측면에서 페드의 풋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페드의 풋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오늘 리뷰에서는 기술적지표가 더 떨어져야 페드 풋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원래 페드 풋의 정확한 얘기는 정책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페드를 믿고 투자한다 하는 측면에서 기술적 지표보다 더 떨어져서 올라간다 이렇게보다는 그게 페드의 정확한 용어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어제 버냉키 회장의 점진적주의, 통화정책의 불가역성, 역행적 선택 이론 해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인플레를 잡을 때 초기에 기대 심리를 잡기 위해서 확 올리는데요. 이것이 뭐냐? 그대로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간다는 얘기는 눈이 맞습니다는 그런 것이 입증되는 상태에서 장 막판에 주가를 더 끌어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안정을 찾으려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좀 진정세를 보여야 할 텐데 어제도 뭐 시장은 올랐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는 계속 이어졌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은 원달러를 가지고 이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라든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원달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닙니다. 우리가 개선해 가지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지수 23포인트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바짝 흔다가 1,270으로 떨어졌는데 외국 자본은 코스닥과 함께 계속해서 600억 달러 계속 빠져나가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리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죽어야 환차익이 돼서 자금이 들어온다 하는 이런 측면인데 그건 결과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인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중심통화가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꼭 좀 말씀드리는데요. 자, 외국 자본 심상치 않죠. 지금 이렇게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는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좀 고비가 넘는 분위기 이렇게 되고요. 출구 전략 문제도 이제 아주 급진적으로 해서 조금 좀 완화되는 분위기 이런 쪽에 이제 나와서 그동안 증시를 악재시켰던 요인들이 좀 아직 뭐 고개를 드는 그린슛 단계입니다는 그것이 이렇게 골든골 상태를 가기 위해서 많이 아직도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는 최악의 상황은 조금은 지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가 이렇게 안정세를 찾으려면 외국 자본이 이렇게 이탈세가 진정돼야 된다. 그래서 국내 증시 입장에서 외국 자본의 이탈 문제가 진정 문제가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것이 최대 관심인데요. 자금 많이 빠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국내 증시에서 66조 원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속도적인 측면에서 시간이 가면 그래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3월 그 FOMC 회의 이후에는 더 빨리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불과 3월 15일, 16일 이때 했는데요. 지금 그 2개월 만에 10조 정도가 이탈하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국내 증시에서 찾은 비중은 일전에 한번 지적해드렸습니다는 30% 깨지고 지금 27%. 외국 비중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도 이것도 안 좋은 문제입니다. 증시에서 외딴섬으로 되기 때문에 외국인 비중이 적당히 해이자 한국의 크레딧 문제가 보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떨어지는 것도 이거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27%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최후에 보였던 채권 시장마저 이렇게 자금이 이탈한다. 자, 그러면 지금 무역수지 적자로 4월까지 기록하고 있죠. 재정수지 적자죠. 쌍둥이 적자에서 이렇게 외국 자본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이탈세가 이렇게 빠르면 의외로 지금 외환보유고가 괜찮다 이런 심리가 이렇게 지표상으로는 괜찮습니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하반기에 무역수지, 재정수지 적자 상태에서 외국 자본 빠지면 우리 외환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사실 그 외국인이 지적하는 어차피 주체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지적하는 한국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해 줘야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해결해 줘야 외국 자본의 이탈세가 방지되면서 국내 외화 캐시플로우가 괜찮고 그다음에 이렇게 불안감 같은 거 최근에 제2의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불안감이 좀 해소되면 외국 자본의 이탈세도 사실 진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자금이 되돌아오려면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봤을 때는 북한과의 관계, 이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네, 국내 증권사들은 이게 외국 자본 이탈 문제가 환율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것처럼 외국 자본의 이탈세가 굉장히 빨랐던 때가 아마 2006년, 2008년도입니다. 이때 우리 집권이 아마 노무현 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의 그 3년 사이에 사실 외국 자본의 이탈 규모가 75조 원에 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맞죠. 코로나 이후를 따진다면. 그래서 무엇보다 외국인들은 남북 분단이 있을 때는 대북 정책 기조 문제에 대해서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 가장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지정학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이전 정부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본다면 이건 굳이 따지지 않는데도 대북과 관련돼서 상당 부분 이렇게 한반도 운전자론, 안미 경쟁 이런 거에서 사실은 코로나 같은 이런 비상사에 있어서는 이렇게 자금의 중심적으로 이렇게 가야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자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정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국가 그다음에 세계경제 중심지 쪽으로 가는 이런 쪽인데요. 여기에 북한 문제 생각해서 중국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정학적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이렇게 계속해 들어올 때는 한반도 지정학적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가 돼야 된다. 어찌됐든 한국에 자금 넣는데 미사일이 뻥뻥 떠지고 전쟁이 발생한다. 자금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뭐 가장 본질적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새 정부 들어와서 안보와 경제는 그동안은 분리시켰었는데요. 안보와 경제는 된다. 그래서 경제 안보관을 이렇게 신설한다. 이건 아주 참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방언을 계기로 해서 이 지정학적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런 북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입장을 보이면 사실 이 문제에서 외국 이탈세가 이렇게 진정되는 이런 쪽이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지정학적인 확관의지가 중요합니다. 뭐든지 국제사회에서 확관의지 이러지도 아니고 저러지도 않으면 가장 그래야 가장 깊이 하는 점입니다.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일전에 짚어봤던 김치코인 사태를 계기로 해서 가상화폐 문제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내놓아야 한다,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최근에 보면 김치코인 사태가 계속 이렇게 후유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이 문제가 사실 국가 신인도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7년에 비트코인이 한국에서 이게 발생했거든요. 한국에서 그 많은 사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투자자 당신의 책임이다. 법 제도 정비에 대해서 소홀히 했거든요. 사실상 어디든 비트코인이라든가 투자하면 연쇄 파동이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 가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2017년 그렇게 세게 터지고도 제도 장비에 대해서는 개인의 투자를 맡겨놓다 보니까 지금 같은 사태가 또 터진 거죠. 김치코인이. 그래서 새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자 책임이다. 투기자 책임받아. 물론 책임이죠. 투자자 원칙인데 그거에서 파장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의 입장, 이거 가장 자기 책임 원칙을 지켜야 되겠습니다는 사회적으로 국가 신도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는 상태에선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 정비, 증거금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코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후죽순적으로 하는 기준을 설정한다든가 밸류 감사 기준을 정부가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정부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밸류 가치를 정부가 설정해 주는 그런 제도 가이드라인을 좀 빨리 마련해야 이 문제가 다시 한번 터지면서 우리 국가 신용도로 추락되는, 결국 그렇게 되면 외국 자본이 이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새 정부에서는 시급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건전화와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 내내 부채 화폐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문이 품어왔는데 새 정부는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좀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내내 한국의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율이 낮다, 쓰자 이런 쪽에서 수포 예산 편성, 추경 편성도 가장 많이 됐죠. 수포 예산.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신흥국 입장에서는 국가 채무 대 GDP 비율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고 증가 속도가 문제다. 항상 이거 지적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IMF라든가 이런 데서 모든 기관이 지적하는데 과거에 이렇게 직전 정부에서는 계속 쓰겠다. 그때 당시 여당이어는 빚내서 더 쓰겠다. 뭐 대통령은 빚내서 더 쓰겠다 하는 입장이죠. 왜냐? 국가 채무 대 GDP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잘못된 분석이다 하는 것을 애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국가 채무 증가 속도에서 재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 국민들이 지금 증세 부담인 상태에서 자, 계속해서 쓰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국가 채무 미래 우리의 젊은 세대한테 부과하는 자, 현 세대가 이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미래 후손 세대를 해서 우리 후손 세대, 제 자식 세대에서 국가 채무를 낸겨? 이게 이 부채 화폐 문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끌고 가는데 한국에 대해서 외국 자본이 늘겠느냐? 그게 퀘스천이죠. 왜냐? 외국 투자가들은 대부분 다 중장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중장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퀘스천을 그려왔는데 그러면 이제 새 정부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재정 준칙을 좀 설정해달라. 양출 재배 원칙에서는 적자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관리하겠다는 관리 가능한 이게 매니지드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 준칙을 피스칼 룰을 설정해서 정부가 운영하는데 양입 젠출의 원칙, 양출 재입 원칙을 취하는데 국가의 그 재정 주시가 없겠습니까? 다 국민들이 후손 이렇게 소득 불균형인 상태에서는 잘 버는 사람 밑에 사람 주고 하는 재정 조치이 불가피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관리가 가능하다. 증가 속도는 관리가 가능하다 하는 이런 것들 확신을 줘야 한국에서 지금 가장 미국 자본이 이렇게 장애우를 생각하는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한 안정감이 되면서 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논쟁이 일고 있는 게 바로 테이퍼링 논쟁인데 네. 우리도 테이퍼링이 추진이 될 때는 가장 우려되고 있는 가계부채 디폴트 가능성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내놔야 할 것 같은데 네. 어떨까요? 우리 가계부채는 대부분 다 중국이랑 많이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기업부채가 많은 나라고 한국은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입니다. 중국의 기업부채는 기업이 디폴트되면 사회적으로 파장이 적은 데 반해서 가계부채는 디폴트되면 사회적으로 파장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계부채가 한국에 갖고 있는 절대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어떤 심각성을 얘기할 때 사회적으로 파장을 어떻게 미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부채 상환 능력에 있어서는 MZ 세대들이든가 소상공인이 코로나라든가 이 생존 차원에서 많이 증가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이렇게 금융구조는 담보 간행을 하는 은행 위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근데 이 은행이라는 주의는 이기주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할 때 대부분 변동금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지금 가계부채가 위험수익이 되고 줄여게 되겠지만, 한계 정책 대응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가계부채를 잡겠다 해서 하드랜딩 돼가지고 이것이 붕괴되면 증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금 빼나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외국 자본이 의식하는 거거든요. 자, 가계부채가 위험세에 도달한 건 맞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학개미 비중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상태에서는 이 MZ 소상공인을 이렇게 보호하는 쪽으로 연착륙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의 얘기가 눈이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가계부채가 높다 해서 금리 세게 올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위험세가 높을 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창용 그 신임하는 총재께서도 뭐 다른 목적도 있겠습니다는 금리를 그 빅스텝을 올린다. 그래서 혼혈을 당했죠. 국내 그 채권 시장에서만 혼혈을 치러가지고 나중에 추 장관께서도 추 부총리께서도 진화시키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오래된 경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그게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급하긴 하지만 네. 소프트 랜딩 시켜야
한국 증시라든가 한국 경제 안정성이 되면서 외국 자본의 이탈세가 진정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국인들이 가장 의심해오고 있는 화폐 개혁과 관련된 부분도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왜 지적하는지는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히 줄이면 문재인 정부 내내에서는 화폐 개혁 문제 끊이지 않았죠. 네. 그렇죠. 근데 한국에 투자했는데 한국 화폐 개혁에 외국 입장에서 가장 적대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화폐 개혁 얘기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화의 디지털 원화를 도입할 때 대부분 다 세계 각국에서 화폐 개혁 문제는 원화와 지금의 벽점터가는 1대1로 하는 거죠. 화폐 개혁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디노메이션이라든가 이런 얘기 가장 많이 노무현 정부 때도 많이 나왔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나왔는데 이거 추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국 자본에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갈수록 각국의 탈달러화 조짐이 뚜렷한데 지금 원화의 국제화 이런 용어는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정적으로 중요한 게 원화의 국제 문제거든요. 지금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달러 문제가 굉장히 탈중앙화 예. 내지는 탈달러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되느냐. 근데 이 원화의 국제 문제는 이렇게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좀 미루고요. 네. 근데 지금에서부터도 이전 정부에서 거의 공포롭다지 않은 원화의 국제 문제는 사실 SDR의 편입 문제, 기축통화 문제와 결부돼서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원화의 국제 문제, 크레딧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우리가 차근히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도 다음에 다시 한번 코너를 마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